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어가는 3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남성이라고 소개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제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자리를 빌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도 어쩌면 제 마음 한켠에 깊이 묻어둔 부채심을 조금이나마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 가장 크게 증오했던 대상,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삶의 경험이 저보다 많으신 인생 선배님들 혹은 저보다 어리더라도 제 삶과 행동에 대한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참 가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살던 동네에 공업단지가 많기도 했지만 제가 어느 정도 자라서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쯤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장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그나마 그 일도 어렵사리 구했다고 했고 저를 낳기 전까지는 야채장사, 막노동, 남의 집 식모살이 등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이든 상대적인 박탈감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하잖아요. 어릴 적에도 친구들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걸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런 사춘기 시절에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잔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는 날이면 잔뜩 술 냄새를 풍기며 따가운 턱수염을 제 볼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놈의 자식, 사랑하는 우리 아들, 애비랑 니 애미가 너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냐 모르냐? 너 낳기 전에는 치킨 한 마리도 못 사 먹었어 임마. 우리가 밤낮 없이 일해서 그래도 네 문제집 한 권이라도 사주는 거다. 부시럭거리며 제 머리맡에 양념통닭 한 봉지를 올려놓고는 무슨 영웅담이라도 말하듯 지금도 더 가난했던 신혼시절 얘기를 중얼거리던 아버지.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에는 그나마 다니시던 생산공장에서도 퇴직을 당하셨고 급기야 막노동 일로 가정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3교대 공장 일을 더 이상 하실 수 없게 됐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한참 예민한 중학생 시절 내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며 일을 한다는 사실은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잔인한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의 가난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막노동 일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이 능숙하지 않는 탓에 자주 부상을 입곤 하셨습니다.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꼼꼼한 안방에 등을 돌리고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에 눈물로 밤을 지샌 적도 많았었죠. 더군다나 그 당시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을 때여서 저에게 학창시절은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수학여행 통지서를 받아들고 귀가한 후에 혼자서 그 종이를 들고 꽤 오랜 시간 고민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우연히 그 모습을 아버지가 발견하셨습니다. 이 녀석아, 수학여행으로 제주도 한번 다녀와야지 뭐가 그리 걱정이냐? 혹시 돈 때문에 그래? 돈 걱정 말고 간다고 하거라. 아니에요, 아버지. 저 제주도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수학여행 안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저도 그냥 안 갈래요. 맘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며 수학여행을 안 가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한사코 저를 말리셨습니다. 얘가 돈 걱정 때문에 수학여행 안 간다는 사실을 너희 엄마가 알면 더 속상할 거다. 안 그래도 지금 저렇게 몸이 안 좋아 누워있는데 너라도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야지. 돈은 아버지가 어떻게든 마련하마. 걱정 마. 생각해보면 아버지에게 저라는 존재가 거침없이 어떤 일에든 뛰어들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돈 걱정하는 아들과 걱정 말라면서도 내어줄 돈은 없는 아버지의 관계로 저희는 서글픈 세월을 힘겹게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때쯤이 중2 정도 됐을 때입니다. 첫 여름방학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추가 수업료 문제로 보충수업 신청을 미룬 채 일찍 귀가했고 그날따라 집 현관에서부터 펑펑 우시는 어머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해봐. 아니, 너희 아버지가 경찰에 끌려갔단다. 뭔 일인지는 모르겠어. 아들아, 엄마는 지금 너무 무섭다. 미안하다, 아들. 아버지가 왜 경찰에 끌려가? 왜? 몸도 좋지 않은 어머니는 보통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저를 맞이하기 위해 겨우 몸을 가누며 현관으로 걸어 나오시곤 했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남은 약들을 챙겨드리며 반가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때문에 그날 펑펑 울며 흐느끼던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서글픈 귀가 풍경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당시 유행하던,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인 오락실 같은 곳에서 저희 가족 몰래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아버지 역시 막노동으로 불규칙한 벌이에 가난한 삶을 타개하고자 친구의 소개로 그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성인 오락실에서 고객들의 돈을 게임머니로 환전해주는 단순 업무는 하루에도 몇 수백만 원을 물처럼 써제끼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푼 두 푼이 아쉬운 아버지의 무력을 자극했을지도 모르죠. 여하튼 그곳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서에 끌려간 아버지는 무려 20년형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나이였던 저는 영문을 모른 채 20년 징역이라는 결과에 아무 힘조차 쓸 수 없었고, 구체적인 아버지의 죄명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자세한 내막을 아셨을 수 있지만 끝끝내 저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가난도 서러운 마당에 가장이었던 아버지마저 징역형을 살게 됐으니 그야말로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날 수밖에 없었고, 한동안은 아버지가 잠깐 일했던 문제에 그 성인 오락실에 연관된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겁박하는 바람에 어머니와 저는 초인종 소리만 눌러도 가슴을 졸이며 인기척 없이 구석에 숨기도 했습니다. 모진 시간들을 버티며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은 어른이 되지 말아야겠다. 절대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되지 않으리라. 아니, 어쩌면 나에게는 미래의 가족을 갖겠다는 꿈조차 사치일지 모른다와 같은 갖가지 비관적인 생각만 해대며 제 사춘기는 참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은 엄마와 저 단둘만 남게 됐습니다. 그나마 2칸짜리 방에서 생활하던 집도 단칸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고, 몸이 불편했던 어머니는 기초수급 대상을 적용받기도 어려워 당장 눈앞에 닥친 약값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일찍이 친가 쪽과는 절연한 상태로 지내왔었고, 외가댁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려운 형편으로 지내시다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어린아이였던 제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최소한의 학업을 유지하며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적은 돈이어도 어머니 약값에 보탬이라도 되고,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자, 졸업하고 나면 바로 돈을 더 많이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일을 했습니다. 야간 주유소,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만화책 대여점 매장 관리 등등 중학생 신분을 받아주는 곳만 구하느라고도 많이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 괜히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네. 미안해. 남들처럼 좋은 옷도 좋은 음식도 풍족하게 해주지 못해서 속상하구나. 아니야, 엄마. 난 괜찮으니까 엄마는 얼른 건강회복만 집중하고 약도 빠지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아버지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잖아. 내가 엄마 옆에서 잘 챙길 테니까 걱정 마. 너희 아버지 면회라도 좀 가볼래? 아무리 미워도 얼굴은 봐야지. 다신 내 앞에서 아버지 얘기하지 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된 뒤로 아버지를 향한 제 증오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 어머니를 보는 것도 괴로웠고, 가난에 허덕이며 부은 눈을 우겨집으며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 몸도 지쳐갔기 때문이죠. 제 머릿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지우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증오와 원망으로 점철된 나날을 지내던 저에게 가장 큰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죽음이었죠.
겨우 약으로만 버티던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심해졌었고 금전적인 부족함 때문에 간헐적인 치료뿐이 할 수 없던 탓에 젊은 나이에 고생만 하시다가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친지들도 없이 시청의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장례를 치렀고 이 세상에 저 혼자만 남은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졸지에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 되었고 누구의 위로보다도 나라의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잘 자라줘야 하는 불우한 소년으로 동정받았죠. 감옥 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손가락질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을 풍비박산낸 모든 원인은 아버지라고 생각했기에 20년 후 제 눈앞에 찾아와도 절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다고 수백 번을 다짐했습니다. 한 가족을 책임지지 못할 망정 끔찍한 상황으로 내몰고 간 원인은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홀로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다시 다잡아야겠다는 오기로 되돌아왔고 그것은 제 삶의 중심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껴졌던 것은 홀로 된 저에게 학교, 시청, 그리고 나라에서 많은 제도와 보살핌으로 이끌어주셨어요. 불량한 비행의 유혹이 있을 때면 어머니 목까지 잘 살아달라고 목회자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돈도 없는데 공부는 무슨 공부냐는 저에게 학교 측에선 학비 지원 제도를 적용해 주시기도 했으니까요. 따뜻한 손길 덕분에 별탈 없이 30년 중반이 된 저는 그간 결혼까지 성공하여 저만 바라봐주는 어여쁜 아내까지 얻게 됐습니다. 물론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에 이 모든 가정사를 다 얘기했어요. 당신이 들었던 대로 난 진짜 어린 시절 좋은 기억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불쌍하게 아프기만 했던 우리 어머니, 그런 우릴 등지고 요행을 꿈꾸다 징역살이 하고 있는 아버지란 사람까지 말이야. 다 알아요. 그치만 그걸 잘 견뎌내고 이겨냈으니까 지금의 당신이 있는 거고 그런 당신한테 난 또 홀딱 반해서 이렇게 같이 결혼까지 했는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부터 나랑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연애 초부터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듬뿍 주는 그녀는 지금의 제 와이프입니다. 이 사람과 꼭 결혼을 하고 싶었기에 묻지도 않았던 제 가정사를 빠짐없이 다 고백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절 다독여주며 그동안 힘들었겠다고 위로까지 건네곤 했습니다. 자기였으면 저처럼 하지는 못했을 거라며 저를 추켜 세워주기도 했죠. 그런데 당신, 그럼 아버지가 감옥에 가신 뒤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면회조차 가지 않았던 거야? 단 한 번도. 난 그날 이후로 아버지를 머릿속에서 지웠거든.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간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20년이면 이제 곧 나오실 때도 되기도 했고 수소문해서 찾아뵙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나랑 결혼도 했으니 말이야. 마음은 고맙지만 사실 이제 난 아버지를 별로 찾고 싶지 않아. 아버지의 징역살이가 거의 끝나간다고 옆에서 세워주는 아내에게도 아버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몇 번이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만한 죄를 지었으니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을 것이고 그 죄가 무엇이든 어머니와 저에게 큰 상처를 남긴 몫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라는 형벌로 대체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룰 수 없을 것 같던 저의 가정과 행복은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씨의 아내 덕분에 새롭게 꾸려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그려가며 계획했고 아내는 저에게 가족이라는 소중함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사람이었어요. 남들 다 한다는 부부싸움도 크게 없었던 것이 아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람이었거든요. 누구보다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고마운 존재였죠. 그렇게 과거는 모두 잊고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우리 부부 앞에 새로운 소용돌이 같은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새로 생긴 대형마트로 아내와 장을 보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단지여서 단지 내에 낯선 사람이 보이면 누가 와도 이웃이 아님을 눈치챌 수 있는 곳인데요. 건물 1층을 내려와 걷던 우리 부부 앞에 어느 노인이 길을 막았습니다.
길을 막았다기보다도 노인은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지 중절모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떼었습니다. 그때 저는 온몸이 삽시간에 굳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끝이 찌릿찌릿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는 20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였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20년이라는 공백은 아버지와 아들을 몰라볼 정도로 떼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 봤던 모습이 여전히 남아 계셨고 절 바라보는 두 눈은 반가움과 미안함이라는 말을 모두 전하고 있었습니다. 잘 지냈지? 이제야 널 찾았구나.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감옥 생활에 즐거우시면 쭉 계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다. 그냥 아비로서 나는 할 말은 없다만. 옆에서 토끼 눈으로 지켜보던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아버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긴 찾아오신 거예요?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요. 아주 좋은 연분을 찾은 것 같아서 내가 아주 기뻐요. 두 사람의 대화도 달갑지 않던 저는 말을 자르고 아버지에게 쏘아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랍시고 우리 부부 앞에서 아버지 노릇할 자격 없어. 그만 비켜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더 이상 제 어린 시절 어두운 기억 끄집어내고 싶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아버지는 우리 앞에서 굳은 몸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이제 그만 비키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강하게 밀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꿍꿍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아들을 찾아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이해도 가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아버지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과 사정을 다 아는 아내는 더 이상 저를 만류하지 않았고 그렇게 20년 만에 아버지와의 재회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날따라 저녁에 잠도 오질 않더군요.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세월만큼 더 나이든 아버지의 얼굴주름, 부동자세로 서 계셔도 느껴지는 무기력함과 노쇠함, 그간 못했던, 차마 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을 담아낸 것만 같이 글썽이던 아버지의 두 눈까지. 여보, 오늘 아버지 뵙고 그렇게 화내면서 밀치기까지 했던 거 후회 안 하겠어? 후회? 안 해, 후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부자간의 정? 그런 거 우린 없어. 당신이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그래도 아버지가 그건 얼마나 당신이 보고 싶으셨겠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곳에 20년을 계셨고 그 죄는 본인이 자초하셨어. 20년이라는 시간이 내 미련도 사라지게 만든 거고 그건 아버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야. 그래도 다시 생각해봐. 난 옆에서 지켜보는데 마음이 안 좋아. 물론 양쪽 모두 이해도 가고. 머리맡에서 염려를 전해주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난 세월의 소회를 떠올렸고 그렇게 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많이 궁금했어요. 대체 왜 우리를 버리고 그런 일을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짓을 하셨길래 무려 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징역살이를 하신 건지, 어머니와 저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속죄하며 보내셨는지 묻고 따지고 싶은 이야기들이 한보따리였지만 그만큼을 다 쏟아내기엔 그간의 원망과 분노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 생활하면서 한 가지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다하지 못했던 효도를 장모님한테라도 다 해드리겠다고 말이죠. 남들처럼 풍족한 삶은 아닐지라도 이제는 어엿한 직장에서 한 가장의 역할을 할 정도로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고 유난히 처가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여행도 다니고 집안의 아들 노릇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보답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마찬가지로 외동딸로 귀하게 자란 아내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내가 친정에 가고 싶다고 하면 묻지도 않고 주말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는 날이면 빠짐없이 찾아뵙고 장인어른 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정도니까요.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묘한 기류는 작년 1월쯤부터 시작됐습니다.
보통 주말이면 그동안 봐두었던 SNS 맛집을 찾는다든지 아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이나 대학로 뮤지컬 등을 관람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었는데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매주 열심히 친정을 가겠다며 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이번 주에도 친정 다녀오는 거야? 엄마랑 아빠가 요즘 부쩍 외로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친정에서 볼 일도 좀 있고 해서. 그렇구나. 아니, 가는데 2시간씩 걸리는데 요 근래 주말 되면 자주 가는 것 같아서 피곤할까봐 그러지. 나도 한번 같이 가자. 아니야, 여보. 그럼 다음 달에 같이 한번 가자. 일하느라 피곤한데 쉬어. 금방 다녀올게. 결혼한 지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벌써부터 권태기인가? 혹시 나에게 숨기는 게 있는 건가 싶다가도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장모님 장인어른을 보러 간다는데 남편으로서 말릴 생각은 하지 못했죠. 하지만 굳이 저를 떼고 본인만 다녀오겠다는 식으로 매번 저를 거절하는 것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더군요. 못난 남편의 마음은 결국 아내에 대한 의심으로 번졌습니다. 제가 그러리라곤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하루는 아내의 뒤를 밟아보게 됐습니다. 여보, 오늘도 친정 다녀오는 거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나도 같이 가서 뵈면 어떨까? 마침 주말 업무도 비어서 괜찮은데. 응?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다녀오고 싶어. 일하는 사람 오면 엄마 아빠도 불편해하실 거야. 걱정 말고 집에서 푹 쉬고 있어. 어김없이 절 떼어놓고 친정을 다녀오겠다는 와이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께 전화를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혹이라도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거였으면 제가 건 전화가 아내를 의심하는 걸로 비춰진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접었지요. 그날은 그냥 아내를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장롱 면허로 서툰 운전을 하던 아내는 꼬불꼬불 비탈기를 타고 어딘가로 급히 향했고 저는 눈치채지 못하게 일정한 거리를 두며 뒤를 쫓았죠. 확실히 처가댁을 가는 경로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초행길을 향해 가는 아내의 차를 하염없이 쫓았습니다. 아내가 도착한 곳은 어느 요양원이더군요. 산 중턱에 위치해 공기도 좋아 보였고 나름 깔끔한 시설에 여느 중소종합병원 못지않은 시설을 자랑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왜 이곳을 찾아온 거지? 의문투성이었지만 아내를 따라 뒤이어 요양원을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최근까지 너무 정정하셨기 때문에 요양원에 계실 일은 없었고 아내의 친척 어르신이 계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빠른 걸음으로 2층 계단을 올라가더니 이내 어느 요양실을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바짝 따라가지는 못했고 슬쩍 아내가 들어간 요양실 앞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익숙한 이름. 네,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있는 요양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익숙한 듯 아버지와 안부를 물었고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아내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목소리는 얼마나 크던지 바깥까지 다 들릴 정도로 대화를 하셨습니다. 잘 지냈지? 매번 이렇게 찾아오느라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나야 뭐 우리 아들한테 진 빚을 생각하면 아파 죽어도 모자람 없는 삶 아니겠냐. 그나저나 네가 이렇게 매번 찾아와 주니까 더 면목이 없다. 어젯밤에도 고약한 꿈을 꿨어. 내 아들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구나 싶구나. 미안함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염려 마시고 건강만 생각하세요. 남편은 제가 차차 설득할 테니까요. 만나셔서 식사도 하시고 좋은 곳에 놀러도 가시면 좋잖아요. 여기 지내시면서 회복하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그렇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고서 제 아버지가 있는 요양원을 다녀왔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집 근처로 찾아왔을 때보다 더 수척해지고 유약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누가 봐도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고된 20년의 수감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챙길 겨를이 없었겠죠. 그 와중에 제 얘기를 하며 아내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엿보고 있자니 저도 마음 한켠에 슬픔이 밀려오더군요.
어찌됐든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며 아내에 대한 의문을 풀게 되었습니다. 더 지체하고 있는 아내를 등지고 저는 먼저 요양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오늘 내가 사실 당신들을 쫓았어.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자꾸 뭘 숨기려 하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요즘 이것저것 복잡한 마음이었거든. 일단 그렇게 미행하게 된 건 사과할게. 언제부터였어? 아버지 요양원을 찾아간 건. 아버지는 갑자기 왜 요양원에 있는 거고? 모든 사실을 제가 알았다는 것에 아내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윽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군요. 그때 우리 동네로 아버님 찾아오셨었잖아. 그 후로도 나 혼자 있던 날 한 번 또 오셨었어. 숨어서 계시는 걸 내가 먼저 발견했고 그때부터 아버님 연락처 묻고 연락 주고받았어. 몸 안 좋아지신 지는 얼마 안 됐어. 거동도 불편하시고 제대로 된 치료도 안 받고 계셔서 내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당신 아버님이니까 나한테도 가족이잖아.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한 거고. 내가 요양원에 모셨어. 당신과 상의 없이 한 건 나도 마찬가지로 미안해. 그치만 당신이 아버님이랑 연락한다는 걸 알게 되면 노발대발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어. 차차 오해를 풀었으면 했고. 그런 거였으면 나랑 상의했어야지. 당신만 힘들게 고생했네. 제 말에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별 말 없이 그날만큼은 아내를 꽉 안아줬어요. 아버지도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아내가 고마웠고, 눈치 보며 우리 주위를 맴돌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서 한없이 슬펐습니다. 미치도록 믿고 증오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가슴 한켠엔 그리운 존재로 묻어져 있었던 것이었을지도 모르죠. 조금 진정된 상태로 아내와 계속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대화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내는 하나씩 아버지와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저에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가 아버님에 대해서 나에게 했던 얘기는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님과 당신을 힘들게 했었다는 얘기였잖아. 나도 당연히 그 내용밖에는 몰랐고. 정말 힘들었어. 엄마는 약간 구하기도 힘들어서 내가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고작 전부였거든. 진짜 희망이라고는 없는 시간이었지. 사실 내가 아버지를 증오하는 건 원초적인 이유였던 걸지도 몰라. 아버님은 그때 당신 가족들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마찬가지로 여전히 괴로워하고 속상해하셔. 수감되신 동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도 없으셨고 아직 성인도 안 된 당신을 케어하지 못한 가장이 됐다는 거에 한스러워 하시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도 엄청나시더라. 가시는 것도 못 보셨을 테니 말이야. 그래도 아버지를 완벽히 용서할 순 없어. 그건 당신도 날 이해해줘. 아버지는 어쨌든 죄를 지으셨잖아. 열심히 으쌰으쌰 살아내면 되는 거였고 내가 일확천금을 바라며 나를 케어해주길 바란 것도 아니야.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탐욕을 부려 결국 감옥살이를 한 게 내 아버지였던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치욕스러운 기억을 안긴 사람이 아버지야. 그래서 여전히 난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존재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때 당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어떤 내용? 아버지가 감옥에 왜 가게 됐는지? 사실 그 부분도 아버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일단 아버님이 수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서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까다로웠거든. 덕분에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아버님의 기록들이나 센터 자료 같은 걸 받아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꽤 있더라고. 나는 워낙 어릴 적이기도 했고 당시 어머니도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셨어. 왜 아버지가 감옥에 갔는지는. 그냥 불법적인 도박 같은 게 아닐까 생각했던 거지. 그게 아니었어. 진짜 진범은 따로 있었고 아버님 말로는 그게 친구분이었다나 봐. 당시에 같이 일했던 분이 게임머니 같은 걸 엄청난 고액으로 훔쳤는데 그 죄목을 토대로 더하고 더해서 아버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게 했었더라고. 힘없던 아버님은 그 엄청난 사건에서 일개 노동자로 억울한 누명을 썼던 거지.
이 부분은 나도 주변에 도움 요청해서 지금이라도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어. 물론 아버님 건강 회복이 먼저겠지만 말이야. 누명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당시에 억울한 누명을 썼던 거라고? 저번에 우리 앞에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런 얘기들을 20년이 지난 이제라도 해주고 싶으셨나 봐. 다행히 자주 찾아뵙고 다가가니까 나한테는 얘기해 주셨어. 그런데도 그때마다 당신 아들 얘기하면서 서럽게 우시는데 정말 지켜보는 나도 애틋하고 서글프더라. 그날 이 모든 얘기를 듣고는 아내 앞에서 체면이고 뭐고 두 눈이 퉁퉁 부어 시뻘개질 때까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해주고 토닥여줬고 이제라도 아내 덕분에 아버지와의 오해를 풀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당장이라도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직접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가슴속 묻어뒀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들이 다시금 꺼내지는 듯 했죠. 아내는 더 할 말이 남았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아버지가 좀 많이 안 좋으셔. 아버지가? 어디가 안 좋으신데? 요양원에 모시게 된 것도 그것 때문인데 췌장암 말기 판정 받으셨어. 지금이라도 항암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는데 자꾸 거부하셔. 당신이라도 좀 아버님을 설득했으면 좋겠어. 결국 20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는 췌장암 말기라는 큰 병을 가진 채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힘겹게 막노동하고 고된 피로를 껴안은 채 눈 감아 주무시던 아버지가 이제라도 건강하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했는데 이제는 내가 베풀 수가 있을 것만도 같은데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아지셨다는 말을 들으니 아찔한 생각이 들더군요. 바쁜 평일 주간을 마무리하고 그 주 돌아오는 주말 곧장 아내와 함께 요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아내도 한결 마음이 편해 보였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산 비탈길이 그날만큼은 경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짝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기분 좋은 바람도 우리 가족의 힘들었던 지난날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지난번 세게 밀쳐졌던 아버지를 오늘만큼은 꽉 안아드리리라 다짐하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운을 띄웠어요. 아버님,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모든 얘기 다 했고요. 오늘만큼은 맘 푹 놓으셔도 돼요. 그간 못했던 얘기도 하시고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셨고 이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해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만큼 어머니랑 저 너무 힘든 세월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시죠? 이 사람이랑 저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저랑 같이 가요. 저희랑 좋은 공기 마시면서 집에서 따뜻한 식사하시고 얼굴 보며 지내자고요. 나는 여전히 너한테 면목이 없단다. 이제 다 죽게 생긴 몸으로 니들 부부랑 같이 산다는 건 너무 큰 은폐이지 싶어. 이렇게 오해를 풀고 다시 안아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소원은 다한 걸로 치마. 많이 억울하고 힘드셨죠? 아니, 그냥 그립고 미안했다. 가족을 그리워할 자격도 없었다고 여겼지. 미안하셨으면 이제부터 갚으세요, 저한테. 저 또 양념통닭도 사주시고 저랑 술도 한잔 하시고 저희 아이 가지면 손주도 봐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희랑 같이 가시고 꼭 항암 치료도 시작하자고요. 그거 안 받으시면 안 돼요. 고맙다. 요양원에서 간단한 서류를 정리하고 건강 체크를 받은 뒤 돌아오는 길엔 뒷좌석에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같이 지내자고 제안해준 아내에게도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한결 편해진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저도 그날만큼은 감정이 벅차올랐어요.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된 아버지와 참 많은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되려 어릴 적 공장 일에 막노동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적었던 탓에 그때보다 지금이 곱절은 많은 대화를 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수감 생활이 끝난 뒤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혼자 외롭진 않았는지,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여쭈어 봤죠. 생각해보면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과 골방을 근근하며 홀로 지냈던 아버지는 잘 차려진 가정집에서 지내시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점차 적응해 가실 수 있게 늦게나마 저도 아들 노릇을 좀 했습니다. 어릴 때 꿈이 아버지랑 목욕탕에 한번 가보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가시자며 졸라야 하는 나이가 되었고, 쑥스러워하시던 아버지와 오붓하게 사우나를 즐기며 소원풀이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국밥을 좋아하셨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어요. 그간 가장 먹고 싶으셨던 게 국밥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빠짐없이 항암 치료도 하셔야 하는 입장이라 최대한 음식에도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은 아내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아버지랑 같이 지내게 된 것도, 비록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이제라도 완전한 가족의 형태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 것도 아내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진짜 가장 귀한 인연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필 무렵엔 아버지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어머니 산소도 찾아갔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도 펑펑 눈물을 쏟으시며 오열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감옥에 간 아버지를 원망하고 증오하던 저에게 마지막 날까지도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며 저를 다독이셨거든요. 당신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면서 남편에 대한 믿음과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 상황을 꿋꿋이 버텨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감사하고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아버지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었지만 날로 병세는 악화되어 갔고, 너무 늦게 시작한 항암 치료는 아버지의 수명을 완벽히 보장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치료받느라 많이 힘드시죠? 힘들긴 감옥 생활보다 훨씬 낫지. 그리고 아들도 이렇게 곁에 두고 볼 수 있잖니. 난 짧지만 지금 이렇게 보낸 시간 덕분에 당장 생을 마감한다고 해도 여한이 없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어릴 때 어머니 그렇게 보내고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라도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셔야 해요. 너 어릴 때 내 엄마랑 나랑 약속한 게 하나 있다. 어머니랑요? 약속이 뭐였는데요? 당장은 어려운 삶이더라도 나중에 너 하나만은 올바르게 키워서 결혼시키고 우리는 더 이상 패 끼치지 말고 따로 멀리서 살자고 했었지. 그럼 아버지라도 약속 지켜주세요. 어머니 못 가지요. 말없이 대답을 피하던 아버지는 뜬금없이 국밥을 드시고 싶다고 했어요. 치료에 신경을 쓰려면 드시게 하면 안 되지만 그날따라 아버지가 드시고 싶다는 걸 꼭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허름하지만 아늑한 순대국밥집에 나란히 앉아서 뜨끈한 국밥을 함께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네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앞에 저희 부자의 감정도 따뜻하게 차올랐고, 미소를 주고받으며 웃어 보이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랑 목욕도 해보고 이렇게 국밥도 같이 먹고 지난번 소주도 한 잔 기울였으니 해보고 싶었던 건 그래도 다 해본 것 같네요. 너는 다 한 모양이구나. 나는 다 할래도 할 수가 없어. 너희 엄마랑 너와 하고 싶었던 게 참 많았거든. 하고 싶은 걸 생각하다 보면 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더 이상 손꼽지도 않았다. 그래도 이제야 널 만나서 아들 덕분에 나도 몇 가지 소원은 이룬 셈이지. 그날 국밥집에서 대화가 그나마 정정했던 아버지와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셨고 암 환자 병동에서 곧장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 역시도 어느 정도의 병세 악화는 지켜보고 있었던 입장이었기에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좀 더 오래 버텨주시길, 좀 더 오래 싸워주시길 바랬던지라 가슴이 미어졌어요. 간병인보다는 직접 챙기는 게 더 낫다며 하던 일도 미루고 밤낮 병원에서 지내준 아내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틈날 때마다 찾아뵙고 아버지의 상태를 살펴봤고요. 삶의 말미에 다다른 것을 직감하신 듯 아버지는 말하기도 힘든 상황엔 저희의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귀하고 오래 남을 대화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첫눈이 오기 전에 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웃으며 가셨어요.
따지고 보면 다시 아버지를 제외한 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어린 날의 마음에 외면했던 아버지와의 인연을 소중한 제 아내가 다시 이어주었고, 그간 쌓였던 오해들이 얼마나 서로를 힘들게 했는지를 다독이며 그나마 아버지의 생애 마지막 시간은 좋게 보내드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부부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는 내가 꾸려낸 이 가정에 대한 귀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거든요. 굉장히 긴 글을 써내려가면서 저도 몇 번이고 아버지 생각에 콧잔등이 시큰했네요. 제 깊은 생채기 같은 추억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과의 사사로운 오해와 원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